예술의 영역, 특별히 음악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한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미학적 답변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김진엽 교수의 예술에 대한 7가지 답변의 역사라는 책을 참고하여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객관적 실제를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어떤 이론이 가장 객관적 실제를 설득력 있게 설명했을까? 이런 것이 학문의 세계입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이라는 객관적 실제를 설명하는 가설적 이론들이 그동안 7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김진엽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모방론, 두 번째 표현론, 세 번째 형식론, 네 번째 예술 정의 불가론, 다섯 번째 제도론, 여섯 번째 다원론, 일곱 번째 진화 심리학 이론. 첫 번째 모방론부터 천천히 공부하겠습니다. 예술은 세상을 모방하는 거울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솔거라는 화가가 나무 그림을 벽에다 그렸더니 새들이 와서 계속 떨어져 머리를 박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죠. 얼마나 실물처럼 그렸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림은 외부 세계를 모방하고, 연극은 외부 세계의 사건을 모방하고, 음악은 외부 세계의 조화, 특별히 음의 조화를 모방한다. 이런 이론들입니다. 플라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방론의 절정기는 르네상스 시대죠. 14세기, 16세기 바티칸 시스틴 성당의 천장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는 그림은 거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잘 모방을 있는 그대로 비슷하게 해냈냐, 이 기준이죠. 두 번째가 이제 표현론인데요. 예술은 작가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번 제주도 가봤더니 빛의 벙커라는 어떤 그런 관광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 갔더니 고흐하고 고갱의 그 작품을 벽 스크린에 이렇게 영사했는데, 진짜 황홀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것 같아요. 표현론은 아무래도 낭만주의 예술에 대한 어떤 미학적 설명이겠죠. 낭만주의 문학가 괴테, 낭만주의 화가들도 있을 거고, 낭만주의 음악가 쇼팽, 리스트, 브람스, 베르디 이런 사람들. 이성보다는 감성 쪽이겠죠. 표현론을 설명한 분 중에 하나가 톨스토이 소설가인데요. 톨스토이는 예술은 감정의 표현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사회적 연대감, 형제의 공동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해서 예술이 필요하다. 민담, 노동요, 우화 이런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금방 또 반박하기도 쉽죠. 예술이 정치적 선동에 이용당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나치 공산주의 우리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콜링우드라는 영국의 철학자, 역사학자가 1938년 예술의 원리라는 책을 쓰면서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술은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표현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콜링우드는 자기 감정을 표현해서 자기 안에서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사실 이 글 쓰면서 자기 내면 정리하고 감정 표출하면서 치유받는 게 참 많거든요. 지금까지 모방론, 표현론을 봤고요. 세 번째가 형식론인데요. 20세기 초 추상화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몬드리안의 추상화 보면 뭘 그렸나 잘 모르겠어요. 모방한 것도 아니고 작가의 감정 표현도 잘 느껴지지 않는데, 그냥 눈에 그림의 형식, 색, 어떤 선, 어떤 비율 이런 것들이 보면 또 즐겁기도 하고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칸트라는 철학자가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분이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에서 아름다운 성질이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부드러운 색조, 균형 잡힌 비율, 조화로운 구성.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어떤 같은 대상인데 어떤 때는 아름답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정반대로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대상이 갖고 있는 객관적 성질보다는 보는 사람의 내면의 어떤 움직임이 더 작용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어떡할까 해서 칸트가 무관심성, 초연함을 강조했어요. 내면이 조용하고 관조적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럴듯하죠. 마음의 무관심성, 초연함 상태와 어떤 대상의 순수한 형식이 만날 때 아름다움을 느낀다. 철학자다운 그런 설명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추상화, 추상 예술이 발전을 했어요. 클리브 벨이라는 분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선과 색채의 관계와 결합을 의미 있는 형식이라고 부른다. 그동안 예술을 외부 세계를 모방하거나 작가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거나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술 작품 그 안에서 순수한 미의 형식만 보자. 이런 얘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림은 선과 색의 향연을 통해서, 음악은 소리의 상승과 소멸을 통해서, 문학은 언어, 단어의 아름다운 광휘를 통해서 예술이 스스로를 잘 다듬어야지 자꾸 바깥의 세계 모방하고 작가 감정 표현하는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것도 그럴듯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세 개의 모방론, 표현론, 형식론은 뭐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끄덕일 만한 예술에 대한 좋은 설명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네 번째 예술 정의 불가론이라는 정말 좀 특별한 이론이 나왔어요. 그 계기는 뭐냐? 1917년에 마르셀 듀샹이라는 화가가 샘이라는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참 좀 난감합니다. 어디 철공소에 가서 소변기, 남자 소변기를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위아래를 뒤집어 가지고 가명으로 출품을 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전시 불가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50년이 지나서 그때 찍어놨던 그 사진을 토대로 작품을 복제했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 이제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그 뒤로 이제 나온 게 행위 예술, 다다이즘, 뒷상의 후예들이 예술적 실험에 성공을 하면서 엄청난 이제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죠. 음악에서 이쪽에 유명한 분은 존 케이지라는 분이죠. 1992년에 돌아가셨는데 1952년에 4분 33초라는 그런 곡을 만들었어요. 독일의 도나우의 신겐이라는 도시에서 현대 음악제가 열렸는데 연주자가 피아노에 앉아서 손만 이러고 있다가 4분 33초 만에 퇴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청중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을 거 아니에요. 퇴장하고 나서 그제서야 청중들이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는, 정말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은. 어쨌건 음악계에서는 그 존 케이지가 그때 우연성의 음악에 우연적 요소를 도입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존 케이지가 음악계의 듀샹인 거죠. 듀샹의 샘이라는 그 소변기 거꾸로 뒤집은 그 작품은 아름다운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순수한 형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론이 안 맞는 거지요. 그런데 50년 지나서 예술로 칭송을 받으니 예술에 대한 정의가 다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학자 모리스 와이츠라는 분이 예술은 정의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이론에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성 이론이 또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게 철학 이론과 이렇게 예술 이론이 왔다 갔다 해요.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적 탐구를 쓰고 죽었어요. 사후 출판을 했는데 이분은 어떤 공통된 본질을 찾기가 어렵다. 서로 간에 물리고
물건 물리는 유사성밖에 모르겠다. 가족 유사성이라고 그럽니다. 패밀리 리sem블런스. 이분의 이론을 예술에 도입을 하면 예술은 공통된 본질을 지니지 못한다. 그런 뜻이 있죠. 여러 예술 사이에 공통된 본질은 없고 서로 간에 물건 물리는 유사성만 있다. 문학과 음악의 유사성이 있고요. 음악과 미술의 유사성이 있고 미술과 건축의 유사성이 있고 뭐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예술과 시는 어떤 유사성이 있냐면 문자, 시와 음악은 어떤 유사성이 있냐 하면 선율, 음악과 회화는 조화, 회화와 조각은 시각적, 조각과 건축은 조형성, 건축과 소설은 유기적 통일성,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술 여러 분야들을 가족 유사성은 있어도 공통된 본질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예술을 정의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모리스 와이츠 생각에 예술은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서 혁신하고 팽창하고 모험적으로 도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개방적이고 계속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니까 과거 이론으로 모방론, 표현론, 형식론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모방, 표현, 형식 이런 것들은 예술의 여러 형식 중에 한 면만을 본 것이지 전부를 설명할 수 있는 공통된 본질을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듀샹의 충격을 뒤집어 또 이어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제도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예술 작품이란 예술 제도권 사람들이 결정한다. 예술인지 아닌지를 그들이 결정한다. 예술 제도라는 게 뭘까요? 비평가, 학자, 언론, 박물관, 화랑, 뭐 음악당, 연주홀, 뭐 이런 전체 그 예술계를 지배하는 어떤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네트워크. 그들이 인정하면 예술이고 그들이 거부하면 예술이 아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재밌는 건 제도권 주류가 바뀌죠. 비주류에서 주류로 올라간 사람들이 예술에 대한 정의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화가들 중에 인상파 화가들이 계속 낙선을 하다가 그들이 더 숫자가 많아지고 주류가 되니까 인상파 화가들이 다 먹었죠. 이런 것들이 제도입니다. 기존 예술에 대한 어떤 반복도 가능하고 확장, 이어받아서 더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거부, 단절도 가능하죠. 20세기 중반에 세계 문화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68혁명이라고. 기존 제도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때 이후로 서구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술 정의 불가론, 다섯 번째 제도론, 여섯 번째가 다원론인데요. 예술을 정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 결국 다원론으로 가는 거죠. 이론론은 진리는 하나다. 서로 다른 진리는 공존할 수 없다. 하나가 맞으면 다른 것은 다 거짓이다. 뭐 이런 입장일 것 같고요. 다원론은 정답이 하나가 아니다. 정답은 여럿이다. 그러니까 여러 이론은 서로 공존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이겠죠. 이론론적 미학, 다원론적 미학 그러는데 당연히 다원론으로 가는 거죠. 예술은 너무 다양해서 하나의 정의로 수렴될 수가 없으니까. 모방론의 시대에는 잘 모방한 작품이 예술이죠. 표현론의 시대에는 작가의 감정을 잘 표현한 작품이 예술이죠. 형식론의 시대에는 어떤 미의 형식의 그걸 잘 구성해낸 작품들이 예술이죠. 다원론의 시대에는 다 예술입니다. 심지어 듀샹의 그 소변기 거꾸로 놓은 그 샘, 파운틴 그것도 예술이니까. 여기서 표현의 자유와 자유의 한계의 문제가 나옵니다. 다원론으로 가면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건 그 서구의 그 자유주의 철학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 자유주의는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만 허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존 스튜어트 밀이죠. 그분이 1859년에 자유론을 썼습니다. 공리주의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다수가 믿는 최선의 삶을 개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소수도 보호하자. 강요하지는 말자. 근데 요즘 좀 시대가 좀 특별해요. 소수가 믿는 최선의 삶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 저거 되면 기독교인들이 뭐 처벌까지는 안 받겠지만 표현의 자유를 이제 금지당하겠죠. 말 조심하고 자기 검열을 해야 되고 참 어려운 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다만 애매한 공동체 사회적 명분을 내세워서 예술가가 누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되겠죠. 구체적인 이분이 이런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진술이 되어야 그걸 막을 수 있겠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평가 문제와의 딜레마도 있어요. 그 자유를 위해서는 기준이 없는 게 좋은데 기준이 없으면 평가를 못 하잖아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원론적 미학자 그 단토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다원론적 유토피아를 주장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서로 상생하자. 이론론자들은 이것을 절충주의라고 비판하겠죠. 그렇지만 다원론자들은 이것을 지배와 모욕 없이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문화적 이상이다. 이론론보다는 다원론으로 더 사람들이 끌려갈 것 같아요. 여기서는 기독교인들의 고민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다원론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자유를 허락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을 자유까지 허락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신앙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초대는 하시지만 기다리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라고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강요해도.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다원론적 공존은 가능하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리에 대한 배타적인 주장을 하나님 안에서 하면서 지배와 모욕이 없이 여러 예술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제 소견입니다. 7번째 예술 이론은 진화 심리학 이론입니다. 진화 심리학은 진화 생물학 플러스 심리학이에요. 다윈의 진화론과 심리학이 만났다 이런 거죠. 찰스 다윈은 아름다움이 종족 번식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을 받아서 진화 심리학에서 예술이 인간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론들을 전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예술이 인간의 생존에 도움이 될까? 직접적인 도움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간접적 도움은 무지장 많이 준다. 이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를 들어 어떤 기하학적 문양이 있잖아요. 이건 거칠고 위험한 자연적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추상적 형상은 자연을 이해하는 형식으로 정리하는 일이라는 거죠. 고대로 갈수록 어떤 기하학, 추상적 문양이 많이 나온다 하는 걸 아시죠? 일정한 음악적 선율, 시의 어떤 운율 이런 것들도 어떤 시간적 질서를 통해서 자연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어떤 화장하는 거, 몸의 장식 이런 것도 거친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몸에 색칠을 하거나 미완성 상태인 몸에 어떤 질서를 부여해서 완성하거나 그러한 일로 보았고
인간이 사는 집, 거주 주변에 돌을 쌓거나 조형물을 세우는 등 환경에다가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연의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다. 이렇게 몸으로 하는 춤, 무용 이런 것들도 어떤 우주적 질서를 인간 어떤 모임, 사회에 구현하는 일로 보았습니다. 또 예술이 당장 뭐 먹을 것을 주지는 않지만 인간의 정서적 부분을 뒷받침 북돋아 주니까 그걸 통해서 다른 일을 더 잘하게 하겠죠. 사냥도 잘하게 하고 어떤 곡식 채집도 잘하게 하고요. 예술은 생존 기술은 아니지만 생존을 도와주는 탁월한 기술이다.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반박하기도 어렵죠. 불안하고 위험한 생존의 세상에 대처하는 어떤 감정의 기술이다. 뭐 이런 설명도 받습니다. 생존이 힘들어도 예술은 수행되어야 하며 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여유로워질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입니다. 오늘은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7가지 가설적 이론들, 답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론은 설득력 있는 그럴듯한 가설이거든요. 그동안 예술의 역사에서 몇 가지가 나왔다고요? 7가지. 모방론, 표현론, 형식론은 약간 고전적인 예술이론 같지 않습니까? 예술의 적어도 한 측면은 다 이들이 설명해 준 것 같아요. 그 다음 예술 정의 불가론, 제도론, 다원론은 좀 그래요. 20세기에 어떤 좀 약간 해체주의적 어떤 발상 비슷한 냄새가 나요. 예술 정의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제도권, 예술 제도에서 인정하는 게 예술이다 하는 게 제도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술 여러 가지가 이게 다 예술이다 하면서 예술의 영역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었죠. 마지막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진화 심리학 이론, 어떤 예술과 삶의 분리를 극복해 보고 싶은 의욕이 좀 의도가 보입니다. 예술이 인간의 삶의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거. 여러분은 이 7가지 이론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7가지를 다 동원해도 예술이 다 설명이 될까요? 이 중에 한두 개 섞을까요? 강의를 계속 들어가시면서 생각을 넓히시고 심화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